안녕하세요.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신지훈입니다. 그간 잘 지내셨나요? 어느덧 그 3 일간의 연휴가 끝났습니다. 벌써 금요일 저녁이 되니까 저희 동네 주차장은 좀 자리가 비기 시작하더라고요. 벌써 그때 좀 떠나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. 근데 뭔가 여행을 하고 있던 그 와중에 또 여기 그 사이에 조금 또 국제 정세가 좀 뒤숭숭해진 부분이 있어서 뭔가 좀 새로 시작되는 이 화요일이 조금은 좀 어색하게 좀 약간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. 어 제가 요즘 코칭을 배우고 있어요. 좀 본격적으로. 이제 그전에는 제가 그냥 '일로서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.' 하는 걸 좀 알았던 수준이었다면 이제 제가 좀 코칭 기술 자체를 좀 열심히 배우고 있는 단계에 좀 왔거든요. 근데 배우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질문을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. 근데 그런 질문들 중에서 '더 어려운 게 뭘까?'라고 생각을 해 보면 감정을 묻는 게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. 그 '왜 내가 감정을 이렇게 질문하는 게 어려울까?'라고 생각을 좀 해 보니까 제 주변에는 감정에 대한 질문을 받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보면서 '아 다른 사람들도 내가 감정에 대해서 묻는 게 좀 불편하면 어떻게 하지?'라는 생각으로 제가 감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걸 굉장히 좀 머뭇거리고 있는 저를 발견을 했습니다. 어 근데 좀 궁금하더라고요. 어떤 사람은 감정을 질문받는 게 어렵고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을 질문하는 게 어렵다면 '왜 그런 걸까?' 사실은 감정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저희가 그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니까요. 예일대 감성지능센터의 룰러예요.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이름을 붙이고 표현하고 조절한다. 이게 감정 조절의 일종의 흐름이라는 거죠. 이 순서를 잘 보시면 조절이 맨 앞이 아니라 맨 뒤에 있어요. 그러니까 감정을 조절하고 싶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. 어쩌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누군가와 묻고 답하는 순간이라면 더 어렵지 않을까? 혼자 느끼는 감정하고 말로 꺼내는 감정 사이에는 생각보다 좀 더 큰 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얼핏 보기에는 이 감정을 묻는 것과 답하는 것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좀 두려움의 방향이 좀 다른 거죠. 감정을 질문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요,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쩌면 좀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. 감정에 대한 질문을 좀 어려 받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노출하는 게 좀 어려운 분들이실 수도 있죠. 어 겉으로는 사실은 둘 다 좀 되게 조용해 보여도 그 조용함의 이유는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음 그러면 그들의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. 저는 타인의 감정을 묻는 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다라고 미리 고백을 했었죠.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요. 좀 주변에서는 좀 무관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. '아 이 정도면은 내 마음 어떠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?'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. 근데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물어보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어쩌면 질문 이후에 펼쳐지게 될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걸 두려워하는 건지 음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? 일단은 그 좀 사적인 영역에 이 선을 넘게 되는 좀 두려움이 좀 있으신 거예요. 요즘은 사실은 배려도 되게 중요하지만 경계도 되게 잘 지켜 줘야 하는 때잖아요.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묻는 일이 좀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 봐 '아 내가 여기서
'이거 여기까지 물어봐도 되나?' 하는 질문이 좀 먼저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좀 이렇게 내가 감정을 물었다가 좀 상대가 좀 이렇게 좀 감정이 좀 격해질까 봐 좀 걱정하는 마음도 좀 있는 거죠. 그 상대방이 저의 질문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할 걸 우려해서 감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물어봄으로 인해서 좀 어색해질까 봐 아예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신 거죠. 네, 세 번째가 바로 이 해결 중심의 습관이 있는 분들이 이 또 감정을 묻는 게 쪼끔 더 어려워집니다. 그러면은 그냥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게 그냥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.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. 뭐 되게 속상했거나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감정적으로요. 그럼 그냥 저희 남편한테 막 얘기를 해요. 그러면은 저희 짝꿍이 자꾸만 저에게 해결책을 주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말은 잘 못하지만 "그것까진 주지 않아도 돼."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감정보다는 사실이나 해결 대안들이 더 익숙하게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묻는 질문이 뭔가 손에 익지 않은 도구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 겁니다. 약간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드라이버 되게 잘 쓰는 사람인데요. 갑자기 붓쥐라고 하면 어색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죠. 네 번째가 바로 표현 방식의 부재입니다. 마음은 있는데 문장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"힘들어 보여."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다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. 그래서 관심은 있는데 내 이 대사가 없는 경우에 뭔가 괜히 내가 캐물어 보고 나서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아예 안 물어보는 거죠. 저도 사실 요 부분도 쪼끔 있습니다.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나왔던 이 네 가지는요. 현재까지는 저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감수성 훈련의 부족이에요. 어릴 때부터 감정을 묻고 듣는 대화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도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감의 무게도 좀 있죠. 어떤 사람들에게 감정을 물어봤어요. 그럼 뭔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 질문이 아니라 마치 업무 배정처럼 느껴지는 거죠. 압박감이 좀 있는 거예요. 뭔가 조언도 해 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위로도 해 줘야 될 것 같고. 근데 내가 그런 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이라면 그걸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. 이야기하다 보니까 모두 다 제 얘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. 사실은 학습한 거하고 제가 수행하는 거하고 가끔씩은 좀 떨어져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적용하는 부분은 때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더라고요. 한마디로 말해서 감정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요. 감정을 묻는 그 순간에 따라오게 되는 무게를 좀 더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라 감정을 질문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겉으로는 근데 이런 분들이 좀 무심해 보일 수 있겠죠. 예. 근데 이분들이 속마음은 되게 복잡한 거예요.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, 괜히 분위기 무거워지면 어떻게 할지,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가 힘든 얘기를 하면 내가 뭘 해 줘야 할지. 어 그래서 사실은 좀 어떤 때는 '사실만 얘기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.'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어 그래서 자꾸 사실만 얘기하는 걸 어쩌면 선호하실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 감정보다는 정보를 다루는 게, 마음보다는 일정을 다루는 게, 느낌보다는 할 일을 다루는 게 훨씬 더 좀 대화가 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. 근데 그렇다고 좀 오해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분들이 감정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감정 자체의 무게를 굉장히 무겁게 느끼고 조심스럽게 느끼시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죠.
그러니까 뭐 겉으로 되게 툭툭 말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좀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. 말수는 적지만 머릿속은 꽤 바쁜 분들입니다. 그리고 속마음은 더 분주한 분들이에요. 조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무심해 보이지만 굉장히 신중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럼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. 남의 감정을 자기 감정을 꺼내는 게 좀 어려운 사람들,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? 이분들은요, 어떻게 보면 음 상대 표정도 잘 보고요. 분위기도 잘 느끼고요. 감정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. '아 저 사람 힘들겠구나.' 하는 이런 감각도 있고요. 그런데 이걸 자기 자신이 내 감정으로 말하라고 하면 이게 조금 어려운 분들이신 겁니다. 어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"어땠어?"예요. "어땠어?" 뭐 "기분 어땠어?", "상황 어땠어?" 이런 것들이 뭔가 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꺼내야 될지를 몰라서 좀 막막해지는 거죠. 이분들에게 내 감정을 말로 꺼내는 일은 어 그냥 한마디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. 마치 안전한 실내에 있던 그 마음을 바깥으로 꺼내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좀 감정이 없는 순간이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려는 순간 닥칠 수 있는 반응이나 오해, 불편함이 입을 닫게 만드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. 그러면 이분들은 왜 그토록 대답이 어려울까? 음. 또 봐야 되겠죠? 일단 첫 번째는요. 자기 감정 미인지입니다. 느낌은 있지만 아직 언어가 안 된 상태고요. 감정 인식과 명명 훈련이 좀 부족한 상태예요. 한마디로 얘기하면요. 마음은 있는데 자막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느끼긴 느껴요. 서운하다, 억울하다, 불안하다, 지쳤다 이렇게 느끼긴 느끼지만 정확하게 잡히지가 않는 거죠. 그 약간 감정의 어휘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약점이 드러날까 봐 좀 두려운 분들입니다. 좀 속상했어요, 불안했어요라고 말하는 게 나를 좀 약하거나 통제력 없는 사람으로 만들까 봐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입니다. 특히 이게 조직 안에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좀 드러나죠.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히 책임감이 조금 강하실수록 나는 괜찮아야 한다는 압박이 더 크실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요. 과거에 상처 경험이 있으실 수 있어요, 평가에 대한. 그러니까 뭔가 감정을 말했다가 예민하다 내지는 별일 아니다라는 반응을 겪으신 분들은 뭐 '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적합할까?'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말로 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감정의 증폭 우려입니다. 평소에는 되게 잘 버텨요. 입 밖으로 근데 꺼내는 순간에 오히려 갑자기 무너지거나 감정이 오래 사로잡힐까 봐 회피하는 분들입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정답의 압박입니다. 복합적인 감정 속에서도 상대에게 딱 맞는 정답을 내놔야 한다는 좀 부담감이 좀 있으신 거죠.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답을 말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는 거예요. 기분이 어때라는 질문 앞에서 솔직한 답이 아니라 잘 정리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인 거죠. 이런 분들은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체 반응이 먼저 오는 사람들도 있죠. 감정 언어보다 잠이 안 오거나 짜증이 나거나 신체 감각이 행동으로 먼저 나타나거나 그러니까 내가 뭘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이상한 상태에는 머무르게 되는 거죠. 겉으로는 이분들도 또 답답해 보여요. 근데 이분들도 속마음은 불안합니다. 뭐라고 말해야 될지, 이걸 말해도 괜찮을지,
말하면 괜히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, 그리고 이런 감정을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. 답답하고요.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이분들은 좀 '왜 말 안 하지? 답답해 보여.'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, 안쪽으로는 게으르거나 무심해서가 아니라 잘못 말할까 봐, 오해받을까 봐, 감정이 좀 더 커질까 봐 조심스러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그러면 현실에서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? 이게 좀 중요한 건요.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조용함만 보고 두 사람을 같은 유형으로 보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. 왜냐? 어떤 사람은 감정을 묻는 게 어렵고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을 대답하는 게 어려우니까요. 먼저 좀 질문이 어려운 사람은 보통 사실에 대한 질문이나 조언은 또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"어떻게 하셨어요? 다음엔 어떻게 해 보면 되겠네요." 이런 식으로요. 근데 이런 대화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좀 조심스러워진 사람인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빨리 해결 단계로 넘기려는 경함이 있는 거죠. 경향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 그걸 오래 견디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요. 감정 질문을 던졌다가 실수할까 봐 차라리 사실, 해결, 조언 쪽으로 가는 게 더 역시 익숙한 분들이신 거죠. 반대로 감정에 대한 그 대답이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은요. "잘 모르겠어요." 이런 말을 잘합니다.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바로 말하기보다는 그때 그 상황을 설명하거나 내 상황을 설명하거나 원인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"그때 제가 좀 서운했어요." 대신 원래 그 상황이 좀 애매했어요."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 감정을 말한 뒤에 괜히 민망해하거나 그 후회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건 핵심은 아닌 거죠. 질문이 어려운 사람은 감정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고요. 대답이 어려운 사람은 감정을 좀 꺼내 놓는 게 어렵습니다. 그래서 둘 다 좀 조용해 보여도 멈추는 지점은 좀 다르게 올 수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상사가 내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어요. 이 차이는 실제 대화에서 더 분명하게 좀 드러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상사가 내 보고서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적했다고 해 보는 거예요. 이때 옆에 동료가 질문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상대의 감정을 직접 묻기보다는 해결책이나 다음 행동 쪽으로 바로 가버립니다. 뭐 이를테면은 "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?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?"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. 근데 이 사람은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감정을 물으면 더 깊고 무거운 이야기들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해결 가능한 영역에서 대화를 데려가는 거예요. 반면에 동료가 대답이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. 그러면 자기 마음이 어땠는지를 묻는 질문 앞에서 감정 대신 상황 설명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. 예를 들어서 "상황이 좀 그랬어요. 원래 그분 스타일이 그래요. 제가 준비했던 것도 있고요." 이렇게요. 이 답을 좀 들으면 겉으로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. 근데 사실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바로 꺼내기가 좀 어려워서 설명과 해석으로 우회하고 있는 겁니다. 즉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 한 사람은요. 감정을 묻지 못하고 해결로 가고요. 또 다른 사람은 감정을 느끼고도 설명으로 간다는 겁니다. 이 차이를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. 그래서 좀 다르게 닫혀 있는 이 문을 다른 마스터 키로 여는 게 필요합니다. 어 우리가 되게 종종 좀 조용한 사람, 감정 표현이 적은 사람, 대화가 좀 잘 안 풀리는 사람을 보면 하나의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사실은 닫힌 이유가 다른 분은 여는 방식도 좀 달라야 돼요. 감정을 묻는 게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한 질문의 문장이 좀 필요하고요. 무겁지 않게 좀 캐묻는 느낌 없이 여기까지는 괜찮다 싶은 입구를 좀 만들어 주는 거죠.
근데 반대로 감정에 대한 걸 대답하는 게 어려운 사람한테는 처음부터 너무 깊고 정확한 감정 표현을 요구하기보다는 작은 단위로 고를 수 있게 부담을 좀 낮춘 탐색이 좀 필요합니다. 한 번에 정답을 말하게 하기보다 조금씩 감정에 가까워질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정을 묻기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안전한 문장은요. 뭔가 무겁게 캐묻거나 책임지지 않고 가볍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경험이거든요. 그래서 그 일 이후에 마음이 좀 남았던 게 있는 건지, 어떤 점이 가장 걸렸는지, 그 상황을 겪으면서 마음은 편했는지 불편했는지 조금 약간 폐쇄형 질문을 한다거나 약간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마음이 어땠는지 뭐 생각이 어땠는지를 묻는 게 조금 더 편한 질문 방법입니다. 아주 쉽게 말하면요.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질문은 마음을 열어가 아니라 문틈 정도만 열어줘도 괜찮다.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. 근데 반대로 감정을 답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럼 무엇이 좀 필요할까? 작은 단위의 객관식 탐색이 필요합니다. 지금 감정이 정확하게 뭐예요? 라고 묻는 방식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분들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한 번에 그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크기 때문에 좀 얼어붙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약간은 서술형 시험이 아니라 객관식 탐색이 필요하다.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좋았다, 불편했다 중에 어디에 가까운지, 서운함, 답답함, 부담감 중에 제일 가까운 건 어떤 건지, 그리고 조금 한 차원 조금 더 높여보면요. 그 일을 떠올렸을 때 내 몸의 감각이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. 몸은 가끔씩 마음보다 먼저 말할 때가 있거든요. 뭐 가슴이 답답하다, 목이 막힌다, 배가 아팠다, 뭐 숨이 짧아졌다, 이렇게요. 이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한 건 정답을 잘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기 감정에 가까워지는 경험입니다. 다시 말해서 "정확히 말해." 이게 아니라 "이 정도부터 골라봐도 괜찮아."라고 하는 허용을 좀 보여주는 거죠. 어 마지막이에요. 우리가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 보면 쉽게는 '왜 말을 안 할까? 왜 이렇게 답답할까?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왜 못 물어보지?'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침묵 뒤에는 대개는 어려움, 두려움이 좀 있어요. 어떤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묻는 순간 선을 넘게 될까 봐 두렵기도 하고요. 내 감정을 꺼내는 순간 이상하거나 약하거나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두렵기도 하거든요.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조용한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서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. 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한 질문의 통로를 좀 만들어 주시고 조금 더 작게 고를 수 있는 탐색의 여지를 주는 것, 그게 결국은 진정한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감정은 늘 마음속에 있거든요. 근데 어떤 사람은 묻는 문 앞에서 멈출 수도 있고요. 어떤 사람은 답하는 문 앞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. 그 멈춤의 이유를 이해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리의 대화가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.